책,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지 학생 오늘 잘 지내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취업 준비라 네. 너무 힘듭니다. 어디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원만 한 거지 지원만 제가 한 아직 거지. 붙은 건 아닌데 진짜요? 여러 군데 이제 다양한 직무로 한번 지원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결과 옷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어둡다. 제 마음가짐도 너무 어두워요. 얼마나 밝냐, 웅쌤. 봐봐라, 오늘 노란색. 밝네요, 진짜 두 분 다. 나는 부천이와 할 뻔했다. 택시기 사는 줄 알고. 어쨌든 이렇게 옷을 좀 밝게 입으시면 좋아요. 밝게 입고 다녀야겠습니다. 예, 힘내길 알겠습니다. 바래요. 힘내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보. 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난 후 1977년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시작으로 농어촌, 도시지역 주민으로 의료보험이 확대 적용되었고 1998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의 지역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40여 개 직장조합을 통합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201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31만 6천 명입니다. 사원수는요, 12,582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66조 6,666억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취준생들한테 워너비 공기업이고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너무너무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라고. 예,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 산이 학생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면 40년 된 걸요? 아니 그 아니, 보험공단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걸요? 네네. 왜냐면 저는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자기 돈 내기 전엔 잘 몰라요. 그 부모님이 내주시니까. 부모님이 네, 지금까지 저는 이 용어를 처음 들어봤고 보험공단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고 그냥 뭐 보험 회사들이 이제 뭐 제도들 이런 거 만드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이 학생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가요? 거죠. 웬만한 그런 것 공기업 같아요. 공부는 한 1년에 안 봤다고 보죠. 사국이 형 혹시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납부 잘 하시고 계실 텐데 많으시죠? 저희 같은 개인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너무 많이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이 낼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은 네. 제가 얼마 안 내는데 한때 많이 낼 때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네. 한 180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 근데 이게 왜냐면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거 번 거는 작년인데 네. 올해는 못 올해가, 버는데 네. 그게 180만 원씩 거의 내다 보니까 맞아요. 이럴 바에 내가 동남아 가서 개인 의사를 두고 살아도 되겠는데 싶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개인 동남아에서 개인 의사를 두면 한 40만 40만 원이면 원이면 예, 충분히. 나를 매일 검진을 해줄 건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큰 돈을 내면서 어디 좀 아플까 싶은데 아프지도 않아. 많이 큰 돈이죠, 또 심지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살 돈을 못 벌기 시작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해.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잘 안 아파요 또. 잘 나갈 때는 그래가지고 아픈데 못 나갈 때는 아파요. 나갈 때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아프더라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추가 채용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 공기업이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인원을 좀 뽑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홍생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채용이 폭이 좀 넓어진 거라 생각해도 될까요? 최근에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도 청년층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또 기여하고자 네.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812명, 제법 많은 숫자예요.
이 친구들에게 이제 청년 인턴 채용을 실시한다고 최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추후에 공단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게 될 때는 우대할 상황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차별도 없기 때문에 한 만 34살 이하 또 고졸 이상이라고 하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고 또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 이렇게 사회 약자들에게도 배려를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거니까 물론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공단에 대한 뜻이 없었는데 애초에 그냥 또 요즘 다들 지원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또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나의 원래 전공이라든가 직무와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요즘 같은 시기에 그냥 따라가지 말고 본인의 계획을 보고 명확하게 판단할 그런 마음가짐은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준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현장 분위기는 저만 모르고 있던 게 맞더라고요. 사실 학생들이 막 건보라고 이렇게 용어도 줄이면서 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특히 한 친구는 실제로 이곳 아니면 안 가겠다, 다른 곳을. 자기네 이것만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정말 좋은 기업이고 또 다양한 이야기가 오늘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한번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기업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거든요. 대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준정부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과연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연극영화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아트센터 또 건물 쪽에 어떤 궁금증을 새로운 갖고 곳을 한번 있을지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군요.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출발! 길 가다가 잘생기신 학우분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기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미지가 어때요? 준공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튼튼한 기업, 그리고 좀 약간 그 국민들을 위한 좀 안정성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멀잖아요. 네. 숙소 문제도 있고 기숙사나 이런 원룸을 얻어주시고 네. 또 만약에 교통편에 대한 또 지원도 있고 네. 다양한 복지가 있다면 어디까지 근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이. 아무래도 지방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잘됐네요. 국내로 한정 짓자면 어디 뭐 저기 마라도까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일단은 가장 걱정하는 게 숙박이나 이런 안정적인 그런 이제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무도 중요하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근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보장된다면 사실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어디를 나가도 열정을 가지고 상당히 할 수 열의가. 있을 좀 대답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요. 취준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이미지가? 제가 4학년이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반정부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제 만약에 와이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800명 가량을 뽑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근데 본인이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 수원이에요. 수원. 이번에 만약에 수원이나 서울, 경기도 쪽이 아니라 부산, 경상 뭐 이런 좀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게 된다면 근무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너무 멀면 고민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거리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1시간 반 정도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본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중앙대학교 친구가 제가 말한 그 사회복지학과에 한 명의 4학년으로 친구. 재학 중인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네요. 오늘의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네. 아세요? 네네, 잘 알고 있죠. 제가 직접 이제 건보 가려고 건보? 네. 용어 건보인가요? 네네. 이제 안 거죠? 건보를 희망하는 이제 학우분께서 네네. 탑3 가고 싶은 기업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3위. 연금공단을 국민연금공단.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아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근로복지공단. 네네네. 이제 1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인터뷰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가 인터뷰를 해서 1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1위? 저 원래 진짜로 첫 번째로 이제 건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직무, 부서에 지원하고 싶으세요? 이제 행정직이랑 건강직이랑 요양직으로 뽑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과가 사회복지학과다 전공을 보니까 아마 요양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양직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친구가 개발하는 인터뷰를 거의 한 30분가량 했어요. 지역사회복지 개발을 하고 위해서 싶다고. 하는 이제 사회복지 근데 정책 또 이렇게 부분도 많이 있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있으니까 사회복지 알 서비스를 수 있는 면담하는 정보가 곳이 네.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두 개를 좀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해볼 기업이 사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된 이야기. 이미지가 어떠세요? 조금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국민들의 그러한 의료 쪽 그런 걸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런 공단에 취업하시게 된다 가정하면 어떠한 그런 역할로서 또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고객과의 이런 네. 대화 같은 게 자신 있으신 거예요? 네, 고객 상담, 고객 상담. 네. 인터뷰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쪽도 좀 전공에 관련이 없나 봐요. 다양한 전공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아까 그 얘기 나온 것 중에 그 요양 그리고 사회 뭐 이 세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가 보니까 본인이 뭘 할지 완전히 알고 있네요. 공단을 진짜 가고 싶어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 친구를 제가 인터뷰 끝나고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사실 얼마나. 정말 이과를 가고 싶냐 했더니 자기는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이 공단을 생각하고 있었다. 멋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준비하냐고 했더니 조금이라도 가산점 될 수 있는 건 다 준비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컴퓨터. 그 공단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조금 많이 도움될 수 하죠, 네. 있으니까 컴퓨터 영어 성적도 일찍이 만들어놨고 자기소개서 작성도 한 2학년 때 정도부터 일찍 준비했고 그런 친구를 보면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한간의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한간의 소문 뭘까요? 네. 민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카더라. 이게 이런 직업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거든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다 항의 전화니까. 그렇죠. 좋은 전화 안 오거든요. 내 착각하고. 보험료 왜 이렇게 작게 내요 안 하거든요. 맞아요. 왜 이래 많이 내요 하지 다들. 고마워요 적게 해줘서 이런 저런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네. 힘든 직업이에요 이런데. 맞아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우리나라는 이 의료보험 제도에 준 조세적인 성격을 넣어놔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네가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많은 그 부분에 의거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 가입자들은 별로 그냥 원래 월급으로 그냥 받으니까 그다지 크게 컴플레인이 안 생기는데 네. 지역 가입자가 되게 되면 아까도 상국 씨가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산정될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여기 전세금까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내 그 사업 소득 그리고 또 덧대어 자동차 갖고 있는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냐라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장 정확한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이건 돌려서 생각하면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준조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기 싫어지는 사람들, 또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또 연령대가 높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과 현장에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영업사원들처럼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이 가입자가 편안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든 직업입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힘든 직업 여기 연봉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초봉이 이제 2,599만 원 정도니까 뭐 구급 공무원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준 공기업이라 약간. 대리가 한 3천만 원. 그래도 과장은 돼야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데 5,275만 원이고요. 차장 이상급 되면 이제 7,175만 원. 그러니까 대리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다녀야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연봉적인 부분은 좀 만족이 되지 않을까. 복지 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활용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한 100만 원에서 연차가 쌓일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부족한 연봉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의 취업 스펙이면은 가능할까요? 지금 이 뽑고 있는 체험형 인턴에 취업했던 제 예전 여학생인데 네. 체험형 인턴이긴 하죠. 나이는 한 26 정도.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여대 출신이고 전공은 이제 중어 증문이니까 뭐 건보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진 않아요. 그리고 학점은 한 3점 후반, 그리고 토익은 이제 900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 취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산직. 예? 남자친구는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적으면 큰일 나요. 그건 이제 HS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알아봐 드릴게요. 알아봤는데. 그다음에 남학생이고 이 친구는 서류만 합격했던 전산직이었는데 이 전산직 기술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취업이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학점이 한 3점 후반 그리고 토익 점수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600대 점수를 가지고 서류도 이제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NCS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공기업 채용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4.0을 넘겨야 되고 토익은 900을 넘겨야 되고 자격증을 몇 개를 따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진행되는 NCS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그런 스펙보다는 직무적인 영향을 많이 보는 그런 채용 프로세스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해시태그입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질병 예측 샵 빅데이터입니다. 여기도 자, 빅데이터다. 공단은 5천만 명의 우리 국민의 건강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네.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지역별, 사업장별 질병 발생 예측을 하고 알리는 국민 건강 알람 서비스를 특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일제는 이 질병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대인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은 이제 의료 분야가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한 그런 그래야 분야라고 되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을 보였을 때는 이런 병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세한 정보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료 정보, 뭐 기상, 기후, 그리고 SNS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도 이 땅이 넓기 때문에 뭐 동부 지역에서 SNS에 뭐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라든지 기침 이런 단어가 많이 검색이 되면 아, 이건 지금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구나를 예측을 해서 뭐 주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앞으로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AI 분야가 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빅데이터 시스템하고 AI 지능형 질환 예측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비를 한 10억 원 정도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정보가 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 의료비를 좀 더 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고령화 시대 샵 3조 원입니다. 예.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적자로 돌아서며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된다라는 것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또 보험료로 또 돈을 많이 타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자로 돌아섰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은 뭐 잿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4대 중증 질환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거 보장을 강화한다라고 지금 국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인구까지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인구 통계를 봤더니 15세 미만 인구가 지금 680만 명,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713만 명. 65세 인구가 더 이 15세 이하 인구를 추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조 원 적자라고 했는데 이 적자 폭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뭐 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상황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야 하는 보험료 지금도 부담스럽겠지만 앞으로는 뭐 국고 지원도 또 끊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19.8%가 인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어떻게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막을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자금을 마련할 것이냐가 앞으로 큰 숙제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에 재학 중이긴 하지만 좀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학생들의 졸업이 늦어지고 기업에서는 좀 약간 젊은 층을 뽑으려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기업에서 평균적으로 나이 제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 이게 4학년 취준생들이 굉장히 또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나이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신입사원에게. 여자와 남자들이 신입으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의 나이가 좀 적정하고 또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나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직군에 도전하는 친구들 평균 나이가 한 27 정도 되는데 내가 32이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내가 튈 거예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는 다른 애들보다 5년이나 더 살았는데 그럼 5년의 그 삶에 대한 강점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친구를 뽑을 거고 그 5년의 삶의 강점이 보이지 않으면 괜히 들어오면 조직이 조금 꼬일 수가 있으니까 어린 친구를 뽑는 게 더 부담이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32이라고 해서 안 뽑는다 그게 아니라 32이 되면 약점이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나를 저분들이 지켜볼 텐데 그 관점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내 삶의 히스토리와 이력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그 시사점이 될 겁니다.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 한때 공무원이었죠. 제가 31살에 네. 한 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었어요. 늦은 나이였어요. 예. 다른 회사를 다니다 옮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홍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그 나이를 먹은 만큼 또 그 발휘할 수 있는 역량들을 보여준다라든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좀 풀어놓으니까 오히려 합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당연히 어려야 좋겠지만 많다고 해서 그 뭐 좌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먹은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에 맞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차곡차곡 준비한다라고 하면 뭐 이왕 먹은 나이 좀 더 멋있게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선배들 말을 듣는 거랑 이제 진짜 인사 지원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듣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좀 포커스를 맞추고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이제 합격 확률이 뭐 껑충 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요새 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기소개서나 어떤 거를 면접 같은 걸 준비하면 채용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끔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선배들은 야 무조건 도전 정신의 인재상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다 떨어지더라. 아하. 무조건 소통하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소통하는 쪽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재상은 또 이렇게 도전 정신이 나와 있는 또 학우들로 나와 있고 어떤 게 맞고 어떻게 또 합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건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민간 기업들, 공기업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도전과 소통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도전으로 자소서를 썼는데 야 이건 너무 도전이 아니라 소통인데 탈락. 야 우리 회사는 창의가 중요한데 이 친구의 경험은 이건 창의는 아닌데 탈락. 그게 아니라 결국엔 그런 추상적인 키워드보다는 다들 도전이든 창의든 열정이든 협업이든 무언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협업을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컨텐츠가 얼마나 차별화될 거냐. 도전 얘기를 할 때 그냥 흔한 국토대장정의 이야기가 있는 것과 만약에 건보라고 하면 내가 진짜 뭐 병원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단체에서 도전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도전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과 소통, 창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인성적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량의 차별성과 깊이 그리고 구체적인 키워드가 결국에는 취업의 큰 관건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좀 추상적인 자소서 작성보다는 구체적인 자소서 작성이 그래서 더 실효성이 있고 구체적인 키워드를 뽑을 때 그 방향성은 내가 도전하는 직무와 가장 간접적인 거리감이 좁은 그런 컨텐츠를 선정한다. 이게 자소서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실제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첫 번째 질문이 근데 살짝 이게 어려운 질문이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일단 우리 쌤이 약간 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포괄수가제 질문을 아마 할 텐데 포괄수가제는 뭐냐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의 치료비를 계산할 때 미리 정해진 총 치료비에 근거하여 지급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 관련돼서 한번 면접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어떤 환자가 네. 뭐 맹장이 걸렸다. 네. 그 맹장 수술해야 되는데 그쵸. 이 사람이 그 제도가 없을 때는 어떤 병원에서는 치료비가 굉장히 뭐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굉장히 크게 지급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아주 싸게 지급이 될 때도 있겠죠. 서비스의 질은 좀 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차등화된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어 그냥 규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은 얼마의 치료비를 꼭 진행하라. 그러니까 이런 이 제도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과다 진료라든가 의료비가 너무 과도하게 청구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도 몰라요? 알아요.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알아. 근데 면접관이 잘 모르니까. 맹장 40, 암백. 그렇지.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 보험처럼. 그런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포괄수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는 이제 환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이제 차등의 그런 금액이 아니라 어떤 병에 대한 대가를 좀 일정하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굉장히 또 장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단점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금액에 대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마 의료 서비스의 질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또 걱정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공단 자체로만 봤을 때 좀 예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동쌤이 하는 방법을 많이 따라했어요. 나아져야죠. 그렇죠. 이제 나아지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있죠. 예. 옷만 밝게 보면 돼 이제는. 옷만 밝게 보면 돼. 자, 우리 홍기찬 씨. 예. 포괄수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 의료비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과다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의사들의 반대도 있고 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치료 서비스의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기술적인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 의료 서비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더 확대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른 의료진들 또 병원과의 치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네. 맞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 얘기를 하니까 예.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같은 사과 농사를 하는데 네네. 사과에 엄청 좋은 거를 쓰고 좋은 걸 해서 나는 6만 원에 팔고 싶은데 쟤는 그냥 나무만 심었는데 똑같이 3만 원을 받아. 그렇죠. 그러면 억울한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예. 실제로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의협에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죠. 농사로 하니까 알겠어. 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그다음에 환자들도 아니 나는 정말 돈을 더 내고서라도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만 처리가 되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답도 사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7개 질병에 지금 제도가 조금씩 이제 확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자리매김하는 그 과정을 건보도 그렇고 뭐 의협 측도 그렇고 우리 사회 모두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비유를 상국형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농사로 하니까 쉽죠. 농민의 아들. 역시 농민의 아들. 역시 농민의 아들. 자,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희 학생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시간이 좀 됐나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기업인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됐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한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는 사회복지학과로 처음에 입학을 해서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 좀 선배들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남들보다 좀 깊이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저는 전자전기공학과라는 좀 취업이 잘 된다라는 과를 가서 좀 거만했던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학과보다 어떤 전공에 대한 이해와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인생을 또 다사과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높이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취업을 위한 그 홍쌤의 꿀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당신의 회사는 거의 공무원이고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면접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이 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삶의 그 비중 그리고 역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갖고 나는 앞으로 직업인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설득을 하게 되면 조금은 취업이 쉬워지지 않을까. 새로운 정권 출범과 함께 공기업의 채용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좀 기대감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NCS 공부도 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차근차근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한 일 있으면 불행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항상 행복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행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취준생 시절에 또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굉장히 가고 싶었던 회사 한 군데 있었거든요. 제가 꼭 가야 되겠다 할 만한 회사 하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쪽에서 갑자기 제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었는데 최종 면접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갑자기 채용 계획이 취소가 되었다. 아마 그런 소식을 들었던 아마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최근에 친구들도 맞아요. 가끔씩은 합격됐다고 해놓고 2시간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취소됐습니다라고 이런 좀 회사도 좀 있어가지고 간혹가다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또 그때 일을 생각해보게 되면 약간 그때는 되게 마음이 좀 찔렸던 기억이 있었지만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에 어떤 내가 또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뭐 항상 우리 힘든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또 전화위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요새 그 취준생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자꾸 떨어지나. 그쵸. 친구들은 한 번에 다 붙는데 나는 왜 자꾸 떨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두 분의 말씀 들으니까 또 우리 취준생들이 힘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직무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언제 나오나 했어요. 네. 제일 많이 출연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꼭 한번 나왔을 것 같았었는데 정말 이제 나오네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삼촌께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네. 삼성전 그룹의 대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이 됐고 그래서 IT 회사죠. 그래서 뭐 휴대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TV,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제 제조업체. 네. 그리고 실제로 세계가 조명하는 기업이 된 건 스마트폰 갤럭시 출시한 이후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자회사가 전 세계 200개 이상이 넘는 이제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연구개발 직무 중에서도요, 특별히 생활가전사업부 열 유체 설계 부분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뭐 약간 세부 전공자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초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연구개발 직구에는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구까지 하게 되는데 기초연구라고 하게 되면 사실 어떤 뭐 특정한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는 뭐 1년이 걸릴 수도 2년, 뭐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응용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 텀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이제 응용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그 지원하시는 삼성전자 핵심 직무 중에 하나인 열 유체 설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동 해석, 펜 및 유체 기계 설계, 노즐 및 연소 기계 설계 시험 등의 일을 하는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연구개발 분야가 굉장히 좀 이제 전문화된 영역이라는 것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들어도 깊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어렵네요. 같아요. 네. 가전에 필요한 연구를 좀 수행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뭐 기계라든지 물리 관련 전공자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직무 같은 경우 좀 그렇다는 것이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연구개발 직구에는 굉장히 뭐 다양한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입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 직무 분야는 대졸 이상 졸업자 가능하고 외국어 점수 필요한데 이건 삼성그룹 전체적인 좀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피킹 점수 뭐 토익 스피킹이라고 그러면 5급 이상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등급은 가지고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승진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영어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최저 기준은 맞춰지게 되면 입사는 가능한데 나중에 승진할 때 굉장히 계속 오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라는 거 염두하셔서 그냥 미리 좀 뭐 3학년이나 좀 앞서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미리미리 점수를 취득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입사 때 반짝하면 안 되는군요. 꾸준히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이거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계속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초적인 영어 점수 외에 요즘에 학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관련된 전공 분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점 관리라든지 뭐 공학 이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기 관련된 분야의 어떤 전공들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예를 들면 몇 학점이라도 더 들어두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우리 한때 삼성은 삼성고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또 삼성하면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었는데요. 그렇죠. 네, 올해 그룹 공채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뭐 전국이 들썩들썩했죠. 수능 보는 것처럼 삼성 공채 한번 하면. 근데 좀 안타깝게도 채용률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권 초기입니다. 정권이 교체돼서 이전 정권에서도 그 2013년도에 이제 그 정권이 새로 이제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 문제예요. 그때도 대기업들한테 그 적극적으로 올해 좀 뽑아라. 어려운 건 알지만 이렇게 장려를 하는 분위기였고 실제로 대기업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어요. 13년도에 좀 그래서 공채 시장이 꽤 열렸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분위기 탈 것 같고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대통령께서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약으로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삼성그룹 전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상당히 좋아서 주가가 작년 지금 분기 대비 2배가 오르고 그래서 채용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1분기 실적도 10조 가까이 되고요. 2분기 때도 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삼성 하면은 창의성 면접으로도 참 유명하죠. 그러니까 창의성 면접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독립된 면접 형태가 아니라 그냥 면접관들이 면접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독립된 하나의 형태로 돼버렸죠. 이게 지금 공기업까지 시행되고 있어요. 창의성 면접은. 근데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렵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창의적인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창의적 사고력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면접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떠오르는 답변을 배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온도를 어떻게 올려요? 그러면 배운 대로 하면 불을 떼요. 난방을 올려요. 이건 배운 대로. 이건 창의성 면접에서 원하는 답변 아니에요. 그걸 배제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놀아요. 재밌게 놀다 보면 열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온도도 오르겠죠? 뭐 남녀를 짝지어놔서 손을 잡게 해요. 훅 날아오르겠죠? 이런 거는 엉뚱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인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 면접에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창의성 면접에서 저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창의성 면접이 좀 이렇게 언론에서는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중이 낮다. 비중이 낮은 면접이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많이 유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학생들 창의성 면접을 많이 지도를 해봤었는데 한 200명 정도 한번 지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모의로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창의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창의력이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한 면접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면접을 또 앞두고 있는 시간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독특한 발상이면 좋은데 독특한 발상이 다소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더 가까운 것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면접관과 서로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학생들한테 지적을 해줬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해줬을 때는 면접을 할 때 좀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기 의견이 맞다라고 계속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좀 아니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런 창의성 면접이 또 이런 삼성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 삼성하면 삼성맨, SK하면 SK맨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삼성의 인재상과 또 이게 관련될 것 같은데 인재상은 어떤가요? 네, 삼성의 인재상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세 번째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어떤 인재, 이 3가지 인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진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삼성이군요. 네, 오늘 그 지원한 우리 지원자 이상민 씨가 준비한 셀프 영상을 보시면서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 국제교류 프로그램 한국 대표 학생, 대외활동 팀장, 중앙 동아리 회장 등 여러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의 이름은 이상민입니다. 저는 친한 친구와 동네에서 만나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기며 커피 한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열 유체에 관심이 많아 관련 실험에 참여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연구는 이상기체 유동 실험 등 석사 연구생이 하는 3가지 실험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잘 느낍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왜 서는 층을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 많은 층에서 선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수단을 이용할 텐데 왜 우산에 있는 물은 잘 털어지지 않는 걸까? 잘 털어진다면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텐데 화장실에 갔을 때 변기가 막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 혹은 화장지가 창의 면접에서 미리 좋은 답변을 할 사람일 것 같은데 미리 안다면 그 칸을 이용하지 않을 텐데 발상이 똑똑하네요. 저기 변기에 앉아서 찍었다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대책 혹은 개선 방향을 생각하고 설계할 수 있다고 재밌는 생각하면 약간 팀원을 모아 다큐 같은 설계를 걸 과감하게 보는 진행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자주 느낀다고 해서 성격이 어두운 것만 아닙니다. 항상 미소, 웃음 등 활기찬 모습으로 모두에게 톤을 좀만 더 높였으면 하는데 좀 답답해요. 그죠? 우연나무이, 서로상, 약간 면접 톤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주변 사람들을 서로 온화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저의 이름은 이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활발한 친구네요. 네, 뭔가 기획을 했다는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한꺼번에 네.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거를 찍으려면 기획하고 장소를 가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구상을 했을까요? 딱 머리를 썼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네. 유쾌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만 좀 아쉬운 거를 제가 또 찾았는데 네. 커피하고 그 맥주 마시는 거 얘기했는데 그거 좀 뒤에 얘기하면 안 될까? 아, 처음에요? 전공 얘기 좀 앞에 나왔어도 될 것 당연하죠. 같아요. 연구개발이니까. 네, 근데 너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강조를 계속 한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워낙 또 괜찮지만 네. 뭐 연구개발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좀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영업부서에서 특히 저 친구 괜찮다 이렇게 관심 가질 것 같아요. 술 나오고 사람들이랑 또 잘 어울리고 하니까 탐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네. 자,
그러면 서류 컨설팅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상민 씨 이력서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강한 구식력을 지닌 머스맨. 네. 마케팅이나 이런 걸 좀 잘하는 친구 같아요. 사투리가 강렬한 인상을 좀 주잖아요. 머스맨 네, 같은 거. 네. 다재다능하다는 생각이 좀 일단 여기서부터 좀 들고 관심하고. 내려볼까요? 그다음 이게 워낙 근데 이력서 자체가 되게 단초를 해가지고 크게 어떤 특징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양식을 조금 보기 좋게 바꾸는 게 어떨까. 네. 너무 올드해요, 사실. 네, 네, 옛날에 네. 그 제목에 이력서 네. 해가지고 이 칸 맞습니다. 채우기식인데 지금 영상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좀 뭔가 자기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버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칸이 저희가 궁금한 칸은 없거든요. 지금 뭐 학점 칸이라든지 졸업 뭐 어떻게 했는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다른 회사랑 좀 다른 면접이 하나 있다면 임원 면접을 볼 때 네. 성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 학점이 얼마큼 많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 전공 학점이 특별히 이쪽 분야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이 점수가 이렇게 특별히 안 좋은 건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요목조목 좀 따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일단 성적이 좀 제시가 되지 않아서 약간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좀 인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외 활동을 우리 잠깐 영상에서도 봤었지만은 네. 굉장히 뭐 다양한 또 대외 활동을 아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항상 뭐 기업에서 다양성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좀 인턴이 카페 클래스 인턴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네. 모르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커피숍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소서에도 커피 얘기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학생. 좀 연관성이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회사에서 관심 많이 갖지 않을까요? 커피에 관심 많이. 아니, 그렇겠네요. 다양해요. 분야가 다양해요. 어쨌든. 그렇겠네요. 네. 네, 이력서는 다 봤고요. 자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양식에 맞춰서 썼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커피 나오죠. 네. 첫 번째 항목이 이런 게 취미, 좀 특기. 아쉬운 거예요, 그죠? 아까 그 영상에서도 네. 누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커피나 맥주를 뒤로 빼지. 중요한 건 사실 연구 쪽인데. 네. 네. 일단 1번 항목이 취미, 특기, 존경하는 인물, 그 다음에 이유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질문에 충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단 소재를 불문하고 이 친구가 충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취미가 뭐라는 게 안 나왔어요. 일단 커피를 좋아한다는 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취미라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고 좋아해서 홍보 대사를 신청해서 활동한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커피가 취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커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커피와 관련된 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라고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네. 친목을 다지는 걸 말하는 건지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작성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 존경한 네. 인물도 대대장님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맨 앞에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썼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네, 군대 시절 뭐 저의 상사였던 대대장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써야 되는데 약간 이제 두 가지씩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좀 아주 명확한 어떤 이해를 주는 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다음 항목 내려갈까요? 네. 또 이거 중요하죠. 네. 삼성 취업을 선택하는 게. 네. 일단 선택한 이유에는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사 후의 포부죠. 그 입사 후의 꿈인데 마지막에 이제 모교에서 강연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꿈 얘기를 물어보거나 면접이나 이런 자소서를 쓸 때 커리어에 좀 집중해서 써라.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꿈을 궁금해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모교에 대한 것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썼으면 좋지 않을까. 이 글자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에다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첫 인트로 부분에서 네. R&D 산업 혜택을 구축하였습니다까지 정도까지는 사실 이런 게 큰 어떤 맥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어떤 가전 제품에서도 저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부터는 좀 그래도 저는 잘 쓰신 것 같거든요. 약간 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열경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해왔던 것도 잠깐 살짝 언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에 대해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는 어떤 부분도 좀 표현은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중간 부분부터는 뭐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좀 자기를 어필하는 포인트 나왔는데 모교에서 열처리의 중요성이 강연하고 싶다. 그런 크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작은 실수가 있어요.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고 싶습니다라든지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의 실수나 오타나 띄어쓰기 실수 이게 정말 감점 처리가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그게 나왔잖아요. 네. 띄어쓰기 맞춤 이런 강연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잡아주질 못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다.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는다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까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길까요? 네. 네. 성장 과정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분은 성장 과정에 대한 걸 쓰라는 게 아니라 항목을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군 시절 경험을 쓰시고 그걸 통해서 얻은 이후 얻은 것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거에는 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쉬운 거죠, 그죠? 네. 지금 이제 상민 씨는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을 아마 군대에 있을 때 네, 상담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의 삶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고민하셔야 될 게 남학생분들이 군대에 대해서 좀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예 쓰지 말라고 해버려요.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군대에서 만약에 직무 경험을 했던 뭐 장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쓰는 거, 그 사실은 직무 경험이기 때문에 쓰는 건 괜찮은데 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거, 자율적인 분위기 이런 걸 중요시하는 곳에서는 군대 얘기는 그렇게 뭐, 아니 뭐 군대도 소중하긴 하지만 뭐 환영받는 소재거리는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네,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미 두 항목에서 이게 상당수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을 좀 썼으면 어땠을까? 성장 과정이란 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건을 쓰는 거거든요. 네. 뭐 힘들었을 때 이 이후로 난 이렇게 됐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항목의 일부분만 이렇게 언급한 거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소재만 보면 저는 그 왜 이제껏 나왔던 뭐 어떤 삼성생명이라든가 어떤 그런데 영업 관리 그 지점장, 팀장 그런 영업관리직으로 가면은 딱 좋을 소재일 것 맞습니다. 같아요. 부하들을 잘 다루고 상담을 해서 갈등 없이 잘 이끌었다, 표창도 받았다 이런 소재가 그런 직무라면 정말 잘 썼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여기 감점 요소가 있습니다. 빛을 발했다. 평가를 할 때 빅데이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공표했어요. 장황을 쓰시거나 미사여군을 감점을 처리하겠다. 이거 그거거든요. 상담 경험이 빛을 발했다. 이거는 본인의 과한 평가예요. 이런 거 감점 요소입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고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려볼까요? 네. 아, 제가 오늘 좀 표현이 좀 과한가요? 어쨌든 잘 되시라고. 네. 자, 이제 마지막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픈 이슈죠. 저 항목이죠.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의 어떤 직무라든지 관심 직종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산업 이슈 어떤 거라도 좋지만 그게 자기의 직무와 연결지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뒤쪽에 나오긴 했는데 이 친구 지금 생활 가전 분야인데 자동차 얘기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지원한 생활 가전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기계 시스템 공학과를 나왔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하게 되면 반도체는 이제 삼성과 연결된 거고 자동차는 또 기계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라서 네. 면접관에 따라서는 원래 자동차 회사를 최우선순위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함정에 걸리게 되면은 우물쭈물하다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그런 지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까지 컨설팅을 마쳤는데요. 보니까 정말 딱 그 헤드라인을 각각 맞게 또 작성을 하셨고요. 또 문단을 읽기 쉬운 그런 분량으로 잘 맞춰서 썼어요. 네. 그런 정리된 부분은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사 서류 컨설팅 모두 마쳤는데요. 이 이상민 씨 서류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면접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저는 아까 그 사회 이슈를 보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어디 지원했냐? 현대자동차 지원한 거 아니냐? 둘 다 되면 어디 갈 거냐? 보통 기획과 학생들은 자동차 쪽을 더 선호하는데 넌 어떻냐? 이런 질문들 좀 많이 약간 압박식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만약 평가자라 그러면 이 자소서를 잘 썼지만 고개를 좀 갸우뚱했었을 것 같아요. 연구 개발 지원한 사람 맞나? 그리고 이쪽 맞나?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다른 직무 어떠냐 계속해서 이런 제안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대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소서를 쓸 때는 아예 그냥 직무에 초점을 맞추든가 좀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소서 안에서는 다른 직무에 대한 질문을 좀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관련 경험이 지금 이제 연구실 경험 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서 무슨 연구했는지 네,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네. 삼성 그동안 이제 면접 기출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웠던 질문들 뭐가 있을까요? 그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면접을 보고 온 친구들이 가장 황당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 상업 판단력이에요. 자, 회사는 지금 자율복장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도 자율복장 제도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직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유니폼을 입으라고 합니다. 당신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오답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따 한번 이 학생한테 물어볼 거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그 창의성 면접에 굉장히 또 곤란한 질문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공계 학생들은 기술적인 걸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오감을 활용한 그런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술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을까, 발전됐을까 이런 거를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네, 이상민 씨 모시고 모의 면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